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지나면 2020년입니다, 교수님. 예. 참 세월이 빨라요. 예. 아이고, 이 2020년은 왠지 좀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아요. 2019년에 굳은 일이 많아가지고 이제 뭐 또 새해에는 좀 희망차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네, 그러는데 맞습니다. 교수님 새해 다짐은 어떠세요? 저는 다짐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안 하세요? 예. 뭐 물리적인 시간이야 뭐 큰 차이가 없죠. 19년이나 20년이나. 근데 어떤 새로운 시간을 맞이한다는 그 느낌이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네. 저는 좀 둔감한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좀 둔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뭐 송년회도 하고 또 새로운 해돋이도 하고. 해돋이도 보고 이러면서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다짐도 하고 또 무슨 약속도 하고 그러기도 하겠죠. 예. 근데 저는 올해 이 담배를 끊은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예. 뭐 더 이상 큰 결심이나 뭐 다짐을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 저기 담배 음, 끊으시고 음, 한동안은 이게 이 생각도 잘 안 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말도 안 나오고 네, 글도 안 읽히고 네. 그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힘들었습니다. 이 글도 못 쓰고. 근데 한 1년 거의 다 돼가니까 3월부터 끊었으니까 네. 벌써 9개월이 넘었네요. 예. 근데 제가 평생 들을 칭찬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애연가들도 계실 줄 아는데 뭐 담배가 또 우리에게 주는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그런 이익도 있겠죠. 그런데 담배 네. 끊으니까 너무 좋아요. 예. 아유, 너무 좋습니다. 잘 이겨내셨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죠. 네. 안톤 체호프의 다락에 있는 집 골랐습니다. 네. 안톤 체호프는 오래전에 우수라는 단편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고요. 네. 제 기억이 맞다면은 다른 작품도 소개한 것 같은데 오래전에 이 우수라는 작품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오늘은 다락에 있는 집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근데 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고른 게 아니고 이 책이 제 손에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네. 어제 제가 이 괴산에 있는 지인의 산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음. 근데 그 집이 산속에 있는 집인데 네. 다락방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주문해서 내가 부탁을 해서 네. 오늘은 내가 다락에서 자고 싶다고 네. 해서 다락방에서 잠을 잤어요. 아. 책이 쭉 꽂혀 있고 창문으로는 숲이 보이고 그리고 하늘로 난 창이 있습니다. 네. 천창이라고 하죠. 그 하늘로 난 이 창으로는 별빛이 밀려들고 그런 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네. 뭔가 느낌이 감각이 살아서 숨쉬는 느낌이었어요. 대단히 행복한 하룻밤이었습니다. 해서 돌아와서 이제 책꽂이를 뒤지다가 이 안톤 체호프의 다락이 있는 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혹시 우리 김 PD도 다락에 있는 집에서 뭐 놀아보거나 자본 경험 있습니까? 아유, 당연히 있죠. 예.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음, 사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래서 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다락방은 아주 아, 특별한 공간입니다. 예. 어떤 신과 가깝게 신을 대면할 수 있는 뭐 그런 그렇죠. 장소로 이게 사실은 또 이해되는 모양이죠. 네. 초대교회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예. 그렇군요. 그래 예전에 그래서 다락방. 코미디언 음, 구봉서 씨가 이제 음,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고요. 음,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음, 구가의 안방, 자기 집 안방에서 연예인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가의 아, 안방에서 시작했다 이런 말도 그랬군요. 있고. 네, 네, 예. 네. 그래서 그 다락방의 추억,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뭔가 내밀하고 비밀스러운 장소이기도 하고요. 뭔가 오래된 물건들이 보관돼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곳에 스며들면은
오래된 이야기들과 함께 놀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게 다락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하늘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으로 인식되기도 하고요. 네. 우리 아들 녀석이 다락방을 워낙 좋아하는데 아하. 뭐 도시에 살다 보면 다락방을 꾸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이제 네. 그 지붕이 이 삼각형 모양이어야 다락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아파트에 그런 건 뭐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그렇죠. 거고요. 이 평면 구조에서는 어렵죠. 근데 우리 앞집은 3층 건물인데 그 다락방 비슷한 방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꼭대기층이니까 예예예. 그게 이 삼각형 비슷하게 모양이 나오는 모양이죠. 네. 그 다락방인데 참 좋다고들 바랍니다. 네. 아무튼 어젯밤 다락방의 기억이 남아 있어서 오늘 이 안톤 체호프의 네. 소설 다락이 있는 집을 고르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이 1892년에 쓴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러시아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였죠. 네, 이야기하는 사람은 화가입니다. 화가. 화가인데 이 화가가 이 영지를 둔 그 영주의 초대로 시골 생활을 하게 돼요. 네, 그 시골 생활하면서 건너편 마을에 있는 이 다락방이 있는 집을 오가게 됩니다. 그 집에는 홀어머니와 언니 그리고 여동생이 함께 셋이 살아가고 있는 집입니다. 이 다락이 있는 집을 오가면서 두 자매에 대한 감정 변화들을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요. 두 자매가 사는 곳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이 멀리서 바라보는 다락방의 풍경을 통해서 그 두 자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쭉 펼쳐나가는 겁니다. 두 자매 중에 언니인 리다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사회 변혁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문맹 퇴치 운동을 하고 그리고 진료소를 만들어서 이 질병과 싸우려고도 하고 하는 대단히 현실 개혁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에 비해서 이 미슈 씨라는 여동생은 독서를 좋아하고 책 읽기를 아주 좋아하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이 대단히 풍부하겠죠. 두 여성 사이에서 이 논쟁도 하고 깊은 얘기도 나누면서 이제 화가인 나와 두 자매의 관계들을 쭉 그려 보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19세기 러시아 이 사회에서 지식인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했다고 하죠. 특히 인텔리겐차라는 말을 쓰는데 지식인이 이 혁명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사회 변화와 어떻게 접속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많은 작가들이 고민을 했는데 이 소설에도 역시 사회개혁의 적극적인 여성 그 지식인과 그리고 사회의 적극적인 그 사회개혁이나 변화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화가의 시선을 통해서 러시아 지식인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부분이 참 많은데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여기 자매가 등장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자매 중에 동생은 대단히 이 독서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니는 사회개혁에 관심을 가진 인물이라고 얘기했죠. 여기 우리 아무래도 낭만적인 생각을 하는 화가인 나에게는 언니보다는 여동생 미슈 씨가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여동생 미슈 씨에 관해서 진술하고 있는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교수님 들어가기 네. 전에 네. 화가하고 이 여동생 혹은 언니하고 뭐 러브라인 네. 이런 건 없었습니까? 있겠죠. 그래요. 이게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기대합니다. 예. 그 언니는 이 화가인 나하고 논쟁하면서 대단히 비판적이에요. 그런데 여동생 미슈 씨는 화가인 나에게 깊은 관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랑도 하죠. 그런데 언니의 반대로 둘은 헤어지고 맙니다. 저렇게 몽상적인 화가하고 만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엄마와 특히 언니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네. 그 부분 좀 이따 보기로 하죠. 예. 우리 여동생 미슈 씨가 얼마나 책을 좋아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녀는 책을 집어들고
테라스에 있는 안락한 의자에 귀여운 발끝이 땅에 겨우 닿을 정도로 깊숙이 앉아 책을 읽곤 했다. 여느 때는 책을 들고 보리수 가로수 길로 자취를 감추거나 아니면 대문을 지나 들판으로 향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책을 읽었다. 탐욕스레 책을 읽은 탓에 가끔 그녀의 눈길은 피곤하고 무엇에 놀란 듯 했으며 얼굴은 매우 창백해서 독서가 그녀의 뇌를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책을 읽고 있을 때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나를 발견한 그녀는 얼굴을 붉히고 책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는 생기 있는 커다란 눈망울로 그간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네. 이런 책을 좋아하는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눈길을 던지는 화가가 있고요. 이 화가와 이 미슈 씨의 대화에서 주목할 만한 게 인간의 삶 자체가 기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정신적으로 향상하지 않으면은 영혼이 풍요롭지 않으면은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자연의 풍경을 포착하는 이 화가인 나와 이 책 속에서 영혼의 문제, 정신의 문제를 고민하는 이 미슈 씨는 인간의 유대성은 바로 이 정신의 이 풍요로움과 관련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사회 번역에는 이렇게 둘 다 회의적이었을까? 소극적이었을까? 네, 조금 이따 볼 텐데요. 아주 네. 중요한 질문하셨습니다. 네. 사회 어떤 그 문명 퇴치나 의료소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사회 변화가 이렇게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다라는 언니가 아이를 낳다가 죽은 한 여성을 얘기를 하면서 진료소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중들을 일깨워서 이 문명 퇴치를 함으로써 민중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 보여줘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데 대해서 우리 화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의료소나 학교 그리고 도서관의 약국 따위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민중들을 단지 더더욱 노예화할 뿐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오. 민중들은 거대한 사슬에 묶여 있는데 당신은 그 사슬을 끊으려 하지 않고 거기에 새로운 고리를 하나 더 연결시키려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당신에게 드리는 제 확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혁명적인 변화 없이 어떤 이 삶을 약간 개선하는 정도에서는 러시아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화가인 나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좀 더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몇백 년이 흐르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단지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항상 공포 속에 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의 가장 큰 공포란 그들에게는 한 번도 자신들의 영혼과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죠. 기아, 추위, 짐승 같은 공포심, 엄청난 양의 노동, 이 모든 것이 눈사태처럼 정신적인 삶으로의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바로 인간을 동물로부터 구별시켜주고 살아갈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정신적 삶으로의 길이 차단당한 꼴이죠. 당신은 병원이나 학교를 통해 그들에게 다가가지만 하지만 그것들로 그들을 해방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을 더 노예로 만들 뿐이죠. 왜냐하면 고약이나 소책자 값을 그들이 지불해야 하는, 즉 더더욱 등골이 빠져나가는 것을 자체하더라도 당신들이 그들의 삶에 새로운 필요성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들의 요구를 증대시키기 때문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좀 누가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이거? 이 화가가 언니 리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료소를 짓거나 학교를 만들어서 이 민중들을 계몽하겠다는 발상은 당신은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정신적인 향상이 동반되지 않을 때는 그런 민중들을 점점 더욱더 노예화의 길로 내몰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가의 생각은 물론 관념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만은 네. 이런 사람들을 육체 노동에서 해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노동들 다 공유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하지 않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없도록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서 필요한 만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단히 어떤 꼬문적인 사고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그러네요. 네, 인간의 진실한 사명이란
바로 이 정신의 향상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종교와 학문과 예술을 통해서 더욱더 인간다워지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가치는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이 학문과 예술을 공유하지 못하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까지 우리 이 화가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너무 관념적인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이죠. 기본적으로 이게 바로 이제 예. 그 지식인들에 대한 어떤 우회적인 비판으로 들리기도 하죠. 아 그래요? 네, 안톤 체호프가 이런 관념적인 화가를 통해서 당대의 네, 그런 뭐 말뿐인 엘리트들을 말하자면 꼬집었다. 그렇죠. 그렇게 우회적으로 풍자 비판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관념적으로는 뭐 새로운 세상 얘기하고 물론 그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죠. 근데 예, 실천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 무력한 예. 이런 그 지식인들의 모습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그 작품으로 보시면은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지금 사실 민중은 네, 민중은 당장 진료소가 필요하고 또 먹을 것이 필요한데 아니 거기다 놓고 무슨 정신혁명이 없이는 뭐 그건 혁명다운 혁명이 아니다. 아 그런 얘기 자체가 너무 좀 나이브한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잘 읽으셨어요. 예. 잘 읽으셨습니다. 아, 뭐 바로 이런 그 관념적인 그 지식인들이 제시하는 세계가 일정 정도 의미가 없진 않겠지만은 러시아 현실에서 민중들의 현실적 요구를 외면한 상태로 혁명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무모하냐, 비관적인 태도냐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는 뭐 당연히 이제 그 시골 영지를 떠나서 도시로 배째로 돌아오는데 그 앞에서 우리 김 PD가 잘 말씀하셨듯이 이 동생 그 미슈 씨와 러블라인이 형성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언니의 반대로 둘은 헤어집니다. 그런데 그 둘의 사랑을 보면은 또 우리가 두 사람의 관계의 그 감정의 그 격동들을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내면의 재능과 그 이 감정의 흐름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잠깐 볼까요, 그 부분?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아마 나는 그녀가 나를 기다려주고 배웅해주고 부드럽고 감탄 어린 눈망울로 쳐다보았기에 사랑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녀의 하얀 얼굴, 가는 목, 연약한 팔, 가냘픈 이미지, 유약한 일상, 그리고 그녀의 책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눈물 겹도록 애처롭고 아름다운가.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비범한 지성과 날카로운 시각이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아마도 그녀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엄격하고 아름다운 리다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미슈 씨는 나를 화가로서 마음에 들어했고 나의 재능을 사랑했다. 나는 단지 그녀를 위해서만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이 나무들과 들판과 안개, 노을, 그리고 기적적이고 매력적인 자연에 대해 스케치할 것이며 그녀는 나의 작은 여왕이 될 것이라는 상상을 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나는 지금껏 우매하게 내 자신이 희망 없고 외롭고 쓸모없는 인간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자매를 통해서 인간이 맺는 관계의 양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언니와 그리고 대단히 그 낭만적인 꿈속에 살아가는 여동생 사이에서 화가가 위치하고 있죠. 둘 다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화가는 나는 누구인가? 자신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스스로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도달한 게 자신이 대단히 그 외롭고 우매하며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자각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고 난 다음에 다락에 있는 집의 모습을 회상하는 것으로 이 작품이 끝납니다. 물론 언니와도 헤어졌고 이 여동생 미슈 씨와도 헤어졌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 짧게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나는 이제 다락방이 있는 집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했고 단지 아주 가끔씩 글을 쓰거나 책을 읽을 때 언젠가 창문을 통해서 보았던 녹색 불빛이나 사랑에 빠진 내가 추위로 언손을 비비며 집으로 돌아가던 밤에 들판에서 들려오던 내 발자국 소리가 생각나곤 했다. 그리고 더 드물게는 고독감에 젖어 우울해질 때면 나는 어렴풋이 옛날을 회상하며 그녀 역시
나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는, 아마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고개를 들고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미주 씨, 당신은 어디에? 네, 이 시골 다락이 있는 집의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면서 젊은 시절의 그 추억의 한 장을 펼쳐 보이고 있는 소설입니다. 대서정적인 작품이긴 한데, 러시아 19세기 말 러시아의 지식인들의 사고 방식이랄까요? 행동 양식에 대한 그 고찰까지 담고 있어서 묵직하게 와 닿는 작품입니다. 어제 제가 지인의 산방에서, 그것도 다락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떠오른 책이어서 네. 여러분께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장소의 기억들이, 어떤 그 공간의 기억들이 우리를 오랫동안 이렇게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소 또는 공간과 함께 그 사람들도 떠오르게 마련일 테고요. 네. 그 기억을 자양분 삼아서 또 일상을 영위해 가는지도 모르죠. 관념적 지식인 하니까 진모 씨라고 또 생각이 납니다. 예. 근데 많이 얘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왜요, 교수님?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은, 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네, 그냥 흘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심, 마침 어제 또 그 지인하고 얘기하면서 지나무개 얘기가 나왔어요. 예. 네, 대단히 반지 빠른 친구고요. 반지 빠른이라니요, 교수님? 반지 빠르다는 말을 잘 모르시는 몰라요. 예, 서울 말인데요. 예. 경기도에서 쓰는, 경기 서울 지역에 쓰는 말인데, 대단히 영민하고 자기 이해관계에 아주 빠르게 반응하는 그 성격을 표현할 때 반지 빠르다라고 얘기해요. 반지 빠르다. 예. 아주 눈치가 빠르기도 하고, 예. 그 정도로 두시죠. 이상해요. 그 대학 미학과 나온 사람들이 좀 이상합니다. 이 변희재부터 시작해서 김지아부터 시작해야죠. 김지아, 변희재, 진중권, 요 라인업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얘기하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